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5일, 토론토 부동산 TV 150편, 캐나다 금리 인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드디어 0.25% 내렸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금리를 5%로 이제 올렸다가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년하고도 3개월 동안 계속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2년하고 3개월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드디어 피벗 포인트가 된 거죠. 전환점이 된 거죠.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제일 먼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쓰는 거고, 금리를 5%에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경제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GDP가 슬로우 페이스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경제 이렇게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결국. 근데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제를 보면, 이코노미를 보면 서플라이, 공급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기업들이 망하겠죠. 물건 못 팔아서. 자동차도 안 팔리고 요즘 뭐 팔리는 게 없잖아요. 잘 되는 게 없잖아요. 식당 가보시면 식당이 요즘 텅텅 비어있어요. 잘 되는 식당들도 빈자리가 많아요, 요즘요. 그리고 점심 때 잠깐 반짝하고 이제 손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금리를 드디어 인하하기 시작했고,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빨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올해 안에 이제 4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거는 뭐 6월 달에 인하했으니까 7월 달은 쉬었다가 9월 달에 인하하고 10월 달 쉬었다 12월 달에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뭐 7월 달에도 한번 내릴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7월 달에 내린다 그러면 뭐 올해 안에 또 3번 더, 4번의 기회 중에서 2번이 아니라 3번 정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4%에서 4.25% 중간 어디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는 어떤 사람은 0.5%씩 0.25가 아니라 0.5% 내릴 수도 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다.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전환점이라는 거죠. 전환점이라는 얘기는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려간다는 뜻이고, 이제 주택시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바닥은 쳤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오늘 내렸지만 내일은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 ECB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상황이 됐죠. 근데 ECB도 내일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인데, 미국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죠.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6월이다 7월이다 그러다가 지금 9월까지 밀려갔죠. 9월 달에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번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상황을 보니까 한 번 내리거나 안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월러라는 사람 얘기한 건 뭐 올해 안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올 연말에 어차피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돈을 풀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채권을 다시 이제 밸런스 시트를 좀 보다 가볍게 해서 채권을 풀어내든지, 채권을 사들이든지, 채권을 사들이면 돈이 풀리는 거죠. 채권을 사들이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를 내리든지. 재밌는 건 얼마 전에 페드에서 나온 리포트에 보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 꼭 금리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리포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시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돈을 좀 풀지 않겠냐, 채권을 좀 사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중의 금리 자체를 끌어내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동성을 확보해 줄 거다. 유동성이 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 자산시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럼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가 이렇게 높아가지고는 계속 중산층들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돈이 현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유리하고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대개 중산층들은 중산층이라 그러면 집 하나 있고 뭐 자기 차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중산층이라 그러는데 집 있는 사람들 대부분 또 모기지가 있잖아요. 빚이 있잖아요. 근데 빚을 많이 내야 돼. 금리가 많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미국의 IT 기업의 뭐 빅박스 큰 손들은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은 현금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가만히 앉아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우리 이게 전통적인 기업들, 뭐 식당이라든가 그냥 제조업 이러는 사람들은 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은행 빚이 많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뼈골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내려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작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CPI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부터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내리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제롬 파월이. 데이터를 더 봐야 된다. 뭘 봐? 내려간다니까. 뭘 봐야 알아? 찍어 먹어봐야 하나요? 이게 내려가잖아요. 아직도 확신이 안 서는 거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쓸데없는 얘기죠. 하여튼 이건 카나다 얘기고 미국도 비슷한 차트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생각들이 많으니까 금리를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는 어차피 내려가야 된다. 금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CPI보다 0.25%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0.25% 내외로. 그러면 그게 금리예요. 그죠? 중앙은행 금리인데. 카나다 그러면 금리를 내린 이유도 또 하나의 배경은 GDP잖아요. 지난 이게 분기별로 나와요. 1, 4분기, 작년 4, 4분기, 3, 4분기, 작년 2, 4분기에서 4개의 4, 4분기.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개판이에요. GDP 성장률이 우리가 카나다 같은 경우에 1년에 GDP 성장률을 2.5%에서 3%를 본다 그러면 한 분기당 6%에서 0.6에서 0.7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전부 0.6, 0.7 올라가는 게 없어요. 다. 굉장히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뱅크 레이트가 지금 프라임 레이트가 지금 7.2%에서 6.95%로 오늘 내려갔어요. 4개 은행 RBC, TD, CIBC, 뱅크 몬트리올에서 0.2% 프라임 레이트를 내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자율은 계속 모기지 이자율도 계속 내려갈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저 굉장히 사실 금리 인하가 늦어진 감이 많이 있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캐네디안 달러의 금리가 중앙은행 금리가 4.75고 미국은 뭐 5.25% 뭐 이렇게 되면 금리 차이가 나잖아요. 돈을 은행에 맡겨도 미국에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자를요. 그러니까 캐네디안 달러의 밸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자마자 캐네디안 달러의 밸류가 확 떨어졌죠. 그러다 다시 리커버리 하는 거예요. US 달러도 이제 어차피 점점 맥을 잃어가고 있고 US 달러도 지금 금리 인하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달러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 금리 인하했을 때 미국 달러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미국도. 여러 가지 미국은 캐나다하고 달라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통화잖아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 밸류를 어떻게 프로텍트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마 중앙은행에서 뭐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더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US 달러도 어차피 앞으로 약해질 거기 때문에 캐네디안 달러가 떨어졌다 곧바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클로징한 거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 시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반등한 거죠. 그래서 지난달 5월 달에 토론토 그레이 토론토 그러니까 토론토의 부동산의 그 마켓은 어떻게 됐냐 하는 걸 보면 이제 홈세일은 실제적인 거래량이 그 작년 5월 달에 비해서 21%가 줄어들었어요. 올해 지금 4월 달은 그런 대로 괜찮다. 5월 달 들으면서 뭐 피부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부 단독주택들은 거래가 좀 되는데 콘도나 이런 것들은 거의 거래가 많이 죽어 있어요. 콘도는 특히 실제로 MLS에 잡히지 않는 그 일부 어사인먼트로 팔리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싸게 나온 것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소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21%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이제 가격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2.5% 줄어들었다. 근데 뭐 지난달에 비하면
4월달, 5월달 비교하면 뭐 거래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하게 업다운이 있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워치하고 있는 거죠. 사지 않고 워치하고 있는 거죠. 금리가 내려갈 때 됐는데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팔겠다는 물건들만 이제 계속 안 팔리고 물건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워낙 이제 비싸고 모기지를 이제 리뉴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모기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건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거죠. 21% 정도 리스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보는 거는 홈바이어들이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클리어한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 모게지 레이트가 내려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게지 레이트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결국은 금리 싸니까 이제 사자.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로 빚만 더 커지는 거예요. 집이 늘어나면 어차피 다운 페이먼트 내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고 그 다운 페이먼트 하면 금리가 내려가도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빌려야 되는 돈은 더 많아지면 결국 먼슬리 페이먼트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쌀 때 사시는 게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근데 문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자를 은행에서 돈을 안 풀어주니까. 그죠? 은행들도 엄청나게 지금, 지난주에도 보면 주요 은행들이 이제 그 수익성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선 충당금, 그러니까 자기네 그동안 빌려줬던 돈을 못 갚을 거를 대비해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못 갚을 사람을 대비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그 옆으로 사이드라인 빼놨어요. 빼놓고 그러고 해도 수익이 그 프라핏이 너무 많은 거야. 엄청나게 돈 벌고 있어요. 돈 장사하는 애들은 고금리 때문에. 그게 다 누구 돈이냐? 중산층들을 쥐어짜서 만든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나쁜 짓 그만해야 돼요.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GTA의 평균 가격, 지난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 작년 1월 달부터 차트예요. 평균 가격을 보면 빨간 선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거고, 가격이 이렇게 극심하게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차트를 그리느라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느라고 그린 거지 이게 극심하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작년 봄에 5월 달에 피크를 하고 지금 이제 많이 연중 계속 여름에 겨울에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가을에 이제 잠깐 반짝했다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똑같은 추세예요. 큰 산, 작은 산, 그다음에 골짜기. 그다음에 또 큰 산, 작은 산, 골짜기. 이게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일찌감치 꺾였죠. 4월달, 5월달에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5월달에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죠? 딴 때 보면 5월달에 거래량이 4월보다 좀 올라야 되는데 5월달에 거래량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피벗 레이트가 가격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 매물 아니면은 그 사는 사람들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안 돼요. 더 기다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전환점의 금리 인하의 시점에 왔다. 그럼 지금 당장 살 거냐? 사람들은 그러죠. 더 내리면 사람의 그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죠? 내릴 땐 끝없이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갈 땐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게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장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매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다른 그 작년 여름에 비해서는 올 여름은 조금 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요. 가격도 이제 뭐 금리 인하가 시작된 마당에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한 사람은 아까도 통화를 했는데 자기 콘도 팔라고 3개 내놨는데 가격을 5만 불씩 올렸대요. 과연 그게 워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죠. 이제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내가 꼭 금매로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데.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단독주택도 뭐 거래량은 좀 단독주택은 거래량이 조금 늘었죠. 약간 늘었어요. 그러나 작은 그 단독주택 같은 건 거래가 꽤 되고, 멀티플 오파도 꽤 받고, 거래량도 좀 돼요. 근데 가격은 뭐 지난달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세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지난달에 좀 올랐고, 거래량도 뭐 지난달과 비슷하고, 그래요.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가격도 비슷한데 거래량은 좀 많이 좀 떨어졌죠. 그죠? 거래량이 거의 지난달에 비해서 한 6.5% 줄어드는 거죠. 거래량이.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25%가량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콘도는 뭐 가격은 비슷한데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이것만 보면 그런데 콘도가 이제 주로 콘도가 있는 곳이 토론토에 특히 다운타운에 콘도가 많잖아요. 다운타운 콘도는 가격이 오히려 약간 주춤하고 약간 밀리는 느낌이에요. 가격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905 쪽이 가격이 그나마 조금 소폭 올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가격은 0.4%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실제로 다운타운 쪽은 약간 주춤 내려갔고 905 쪽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거의 보합세고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 줄어들어서 실제로 다운타운 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동안 싸게 나온 물건들이 어느 순간 싹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콘도 마켓을 워치해라. 내가 콘도에 투자할 사람, 콘도를 사야 되는 사람은 콘도 마켓을 잘 보고 있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조만간에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차피 GTA 쪽이 아니라 이제 대도시들은 너무 이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건 로얄 르페이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네디안의 50%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로얄 르페이지에서 느닷없이 얘기했어요. 과연 50%나 작은 도시로 가고 싶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걸 얘기할 때 토론토 주택가격이나 밴쿠버 주택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를 수 있느냐. 물론 토론토나 밴쿠버의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건 아니에요. 토론토나 밴쿠버보다 비싼 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뉴욕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전 세계 홍콩이나 이런 거는 비교하면 안 되겠고 전 세계에 굉장히 비싼 데는 많이 있죠. 그래도 하여튼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택도 여러 군데 좀 밖으로 나가서 좀 싼 집을 사고 아니면 주택 말고 다른 쪽에 좀 투자하는 것도 어떠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해서 나가겠다. 비싸서 못 살겠다는 게 살 수가 없어서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캐나다에서 우리가 그 생활비도 적게 들고 집값도 좀 싸고 그 다음에 잡도 있고 이코노믹 오퍼튜니티가 있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룸이 좀 있는 그런 도시를 제가 한번 우리 좀 유행하는 AI 챗 GPT 4.0 GPT 4.5 버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나 봤더니 온타리오에서는 두 군데. 선더베이는 집값이 평균 주택값이 30만 불 이하래요. 그 다음에 윈저가 또 온타리오에 있어요. 그건 주택가 56만 불인데 57만 불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윈저 많이 올랐고 그 외에 이제 퀘벡, 뉴 브런스윅 이런 쪽이 있고 근데 엘버타가 이제 두 군데 올랐는데 레드 디어하고 에드먼턴. 레드 디어는 이제 에드먼턴하고 캘거리 딱 중간에 있는 도시죠. 엘버턴 어차피 이제 석유 생산 때문에 이제 잡도 많고 임금도 많이 주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주택 가격도 이제 많이 오르는 동네죠. 레드디어 같은데 평균 주택값이 39만 불. 그다음에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도 평균 주택값이 43만 불이에요. 43만 불. 많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캘거리 같은 데는 좀 비싸요. 근데 이제 그 캐나다 전체를 놓고 보면 캐나다 평균 주택 가격은 7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캐나다 평균 주택 가격이 70만 불에 다른 데는 나름대로 굉장히 싸잖아요. 세인트존스, 뉴브런스까지 27만 불. 그죠?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뭐 하고 살 건가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니펙이라든가 사스카치안 같은 데 또 이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잡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죠? 잡이 있다 그래요, 거기는. 사스카치안의 리자이나 같은 경우는 스트롱 잡 마켓. 그 홈 프라이스는 34만 불. 사스카치안 같은 데 그렇다 그러죠? 네. 그래서
물론 내가 그런 대로 이제 만약 토론토를 벗어나서 다른 중소도시는 간다 그랬을 때 거기 잡도 있고 집값이 싼 건 좋은데 집값이 싼데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고 그냥 그 제자리만 있으면 그건 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가장 많이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딘가 좀 찾아보라고 이것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AI에 물어봤더니 이제 몇 개가 나왔는데 이게 꼭 순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순서된 건 아닌데 이제 캘거리는 이제 타운하우스가 캘거리, 에드먼턴, 이게 엘버타 쪽이 타운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 타운하우스 붐이 일어났어요. 이게 단독주택은 어차피 좀 비싸고 타운하우스들을 많이 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타운하우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기 타운하우스가 평균가 45만 8천 불인데 이게 이제 그 지난해에 비해서 17% 오른 거래요, 가격이. 그리고 거기도 이제 캘거리 단독주택은 7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75만 불이면 캐나다 전체 평균이 70만 불이니까 카나다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는 셀러스 마켓이에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물건이 없대요. 캘거리가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미시사가라고 챗GPT가 나왔는데 전 지워버리고 싶지만 뭐 결과를 내가 내 마음대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미시사가는 특히 단독주택 쪽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시장이 타이트하다라고 챗GPT가 얘기하고 있어요.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퀘벡시티, 근데 헬리팩스, 그다음 에드먼턴도 캘거리와 에드먼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엘버타 쪽에 아까 레드디어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엘버타 쪽에 그 마켓도 그로우하고 집값도 싸고 잡 오퍼튜니티가 있다. 뭐 그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엘버타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챗GPT가 이제 그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놓고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거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바이어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 금리 인하 됐잖아요. 그래? 너 기다렸잖아. 됐어. 좀 더 봐야지. 그럼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금리 인하 됐으니까 내일 당장 사러 가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도 4번 더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켓을 주시하겠다. 그래서 마켓에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덤벼드는 거예요. 금리 인하만 됐다 덤비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셀러가 뭐 제가 뭐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셀러 뭐 부동산 하는 한 친구도 자기 포세일 내는 거 5만 불씩 올렸다 그러는데 이제 뭐 바닥에 팔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어떤 이제 셀러들 사이에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내고가 안 되고 그럼 바이어들도 급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10,000불이라도 더 주게 사고 그럼 그것이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서야 기다렸던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 뛰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4번의 금리 인하 시점이 있을 때 이 중에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지 아니면 뭐 3번이 있을지 아니면 1번 있을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금리 인하는 분명히 더 있을 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량도 늘고 근데 가격도 오를 거다.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봄에 됐다 그러면 봄 시장에서 어떤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 여름 시장은 좀 슬로우하잖아요. 어차피 여름 시장에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6월 달부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면 뭐 2번, 3번 내려가고 금리가 이제 4% 초반이나 4%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는 비딩워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뭐 지난달에 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롱텀으로 본 것도 롱텀이야 뭐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달라질 게 없잖아요. 롱텀인데. 그죠? 3년에서 5년 사이에 빅마켓이 온다. 그 얘기는 그동안 집을 짓지 못한 지난 한 2년 동안 집 짓지 못한 것들이 그 여파가 3년에서 5년 후에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콘도 마켓을 잘 워치해야 되는데 지금 콘도는 지금 뭐 렌트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그 스튜던트 비자를 줄여놓은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렌탈 마켓이 굉장히 요즘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어차피 근데 이제 지금 대학교 다 방학이고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 특히 다운타운이 심한데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교도 다 방학이고 이제 7월, 8월 되면 이제 뭐 애들이 돌아오게 되면 마켓이 좀 풀리겠죠. 그렇지만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토론토 부동산이 이제 뭐 옛날처럼 뭐 1년에 뭐 15%, 20%씩 막 오르고 막 이러던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무 한 곳에다 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얘기를 했고, 이제 커머셜도 나름대로 이제 그 마켓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퍼튜니티가 있을 거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운타운에 오피스 빌딩이 빙계 많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피스 빌딩을 이제 주택으로 개조하는 거죠. 근데 토론토에서도 뭐 욕빌에 있는 그 호텔을 이제 콘도로 개조했었죠. 그거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포시즌 호텔을 콘도로 개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해서 어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한 바스켓에서 다 넣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드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뭐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